네. 자, 이번 시간에는 제 37회의 이론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들 풀어보셨는데 푸는 과정에서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도 하시고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1번 문제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만 고른 것은 이랬네요. 자, 가번 매출 채권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목적 적합성을 고려한 것이다. 목적 적합성이라기보다는 신뢰성이죠. 신뢰성. 그러지 않을까요? 네, 저는 한 신뢰성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은 대손 충당금을 솔직하게 설정을 해줘야 실제로 회수 가능한 매출 채권만 자산으로 잡히는 게 그 충실한 표현에 해당이 되거든요. 우리가 충실한 표현이다 하는 것은 신뢰성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요건 신뢰성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재무제표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 정보는 목적 적합한 정보이다. 그렇죠?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오는 걸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적시성과 피드백. 그래서 이거는 목적 적합성에 해당이 되네요. 이건 맞은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 회계정보를 미래 재무정보 예측에 활용을 하려면 신뢰성을 더욱 강조해야 된다. 예측에 활용하려면은 우리가 미래 예측을 활용하는 것은 목적 적합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측같이 피드백같이. 그래서 신뢰성을 너무 강조하려고 하다 보면요. 예측치를 내놓을 수가 없어. 정확하게 내놓는다는 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좀 어긋나는 설명이에요. 예측가치와 신뢰성은 좀 충돌을 합니다. 서로 충돌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이거 예측가치하고 지금 이 신뢰성이 서로 궁합이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예측가치는 이 목적 적합성하고 궁합이 맞잖아요. 예피적. 목적 적합성에 관한 얘기죠. 그 다음에 라번 목적 적합성은 목적 적합성이 높은 정보는 신뢰성도 항상 높다.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충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적 적합성의 한쪽이 높으면 신뢰성이 또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되지? 자, 이거는 확실히 아닌 것 같은데. 자, 나번이 들어가 있는 걸 나번이 들어가 있는 게 3개나 있네. 이 문제 좀 쉽지 않겠네요. 자, 그러면 라번은 확실히 틀렸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서로 상충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을 높여 향상하면 어느 한쪽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라번 들어간 건 일단 탈락. 라번 들어간 건 탈락.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1번은 가번, 나번, 2번은 다번과 나번인데 이 가와 나 중에서 더 틀린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더 틀린 거. 다번을 보면요. 미래 재무정보의 예측에 활용하려면 신뢰성을 더욱 강조해야 된다. 아까 이 라번에 있는 것과 이게 지금 같은 설명이라고 보면 돼요.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은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측을 활용하려면 신뢰성을 강조한다는 건 이건 거의 확실히 틀려요. 그래서 이것도 탈락. 가번을 그럼 답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답지에는 뭘로 되어 있나요? 가번이요. 사실은 1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거를 말이죠. 이걸 좀 설명을 하기에는요. 이게 좀 궁색해요. 이 설명이 맞다고 하기에는 좀 궁색합니다. 우리가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게 목적 적합성을 고려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충실한 표현이에요. 충실한 표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대손충당금을 만약에 한 대손율이 한 5% 정도 예상이 되는데 1%만 설정했다고 볼까요? 1%만? 그렇게 되면은 신뢰성이 저해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산이 부풀려지는 거잖아요. 자산이 부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충실한 표현, 우리가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대손충당금이라는 매출채권의 차감 계정을 설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자산 중에서 이건 못 받는 자산이니까 이만큼은 빼고 계산하겠다는 걸 고백하는 거거든. 이건 충실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가번 여기서 지금 전체적으로 답을 찾는다면 일단 1번을 찾을 수밖에 없지만 좀 가번의 설명은 좀 그렇습니다. 목적 적합성을 뭐 전혀 고려한 것은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신뢰성을 고려했다. 이게 이렇게 해야 더 맞는 답이었는데 어쨌든 뭐 출제위원은 그렇게 했어요. 1번에서 여러분 좀 고민이 왔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고민스러운 건 제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거. 아까 나번은 확실해. 그러면 나번 있는 거를 일단 이렇게 해놓고 결정은 나중에 하는 겁니다. 결정 나중에 지나가시고. 근데 1번이 답인 경우가 많아요. 자, 다음에 2번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재무제표의 일반 원칙, 뭐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라든가 뭐 총액 표시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론에서 좀 기억이 나시죠? 뭐 유동성 배열의 원칙 또는 총액 표시의 원칙 이런 것들입니다. 자, 1번 보면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기하여 표시한다. 아니죠. 총액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2번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종업원에게 있다. 아니죠. 누구에게 있을까요? 경영자에게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최종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어요. 3번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통합하여 표시한다. 중요한 항목은 통합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통합을 해요. 중요하다는 것은 개별적으로 표시해야죠. 그 다음에 4번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 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4번이 옳은 것이네요. 우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계속기업의 원칙에 의해서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도 우리가 건물 같은 경우 뭐 30년, 40년 이렇게 길게 나누어서 비용 처리하는 것은 바로 경영진이 우리 기업은 계속 간다 라는 것을 전제했을 때 우리 회계가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 1, 2, 3번에 어디 틀렸는지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통합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따로 구분 표시해야 되고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는 것이고 자산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재무상태표 아시죠? 자산부채 자본 표시하는 거. 1번 기업 실체에 대한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는 이건 자본 변동표. 이건 자본 변동표. 재무상태표가 아니라. 다음 2번. 일정 시점 현재 기업 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오케이. 2번이 맞았습니다. 옳은 것은 2번. 3번은 뭔지 보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기업 실체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는 무엇일까요? 네, 손익계산서. 4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기업 실체에 대한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는 무엇일까요? 예, 현금 흐름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1, 2, 3, 1, 2번 풀다가 1, 2번에서 그냥 갑갑했던 게 3번에서 뻥 틀리시겠어. 2번이 답이다. 다음에 4번 문제.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상품 관련 자료이다. 매출 총이익을 구하라. 기초, 기말, 매입액. 보통 자료를 이렇게 주면 뭐를 구하라 하냐면 매출 원가를 구하라는 문제가 단걸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때 방향을 확 틀었어요. 매출 총이익을 구하라. 어쨌든 상품 계정을 그려야 됩니다. 네. 왜냐면 매출 총이익은 매출 원가하고 관련이 있고 매출액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매출액도 안 알려주고 매출 총이익은 알려줬네. 네. 매출 총이익률을 알려줬어요. 하여튼 이걸 참고해가지고 구하려면 매출 원가라도 알아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칸 맞추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기초 10만원 차변에 들어가고 단기 순매입액 40만원 차변에 들어가고 기말상품 대변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합계를 내니까 50만원, 여기 50만원이 되려면 이게 45만원이다를 찾았습니다. 이 45만원이 매출 원가죠. 네. 그런데 매출 총이익률은 20%라 이겁니다. 근데 매출 총이익을 구하려면 이익률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매출액을 알아야죠. 매출액. 거기에 곱하기 20%가 매출 총이익이니까.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더하면 매출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출 원가가 80%란 얘기지. 요게 8알이고 매출 총이익은 20%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역산을 해서 45만원이 원가인데 이것은 X의 0.8이다 이거예요. X의 0.8. 그러니까 X 곱하기 0.8을 했더니 45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이 X를 구하라. 이 매출액을. 그러면 여러분 어떠합니까? 이걸 이쪽으로 가가지고 나누면 되죠. 곱하기를 나누기로 바꾸는 거죠. 이거 중학교 시간, 수학 시간 같으네. 예, 이 곱하기가 이쪽 반대쪽으로 가면 나누기가 되죠. 나누기 0.8. 그게 매출액입니다. 그 매출액에다가 20% 이익률 알려줬으니까 그게 답인 거죠. 자, 그러면은 45만 원을 나누기 0.8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56만 2,500원이 나왔어요. 이게 매출액인 거예요. 그놈의 20%. 매출 총이익률. 지금 매출 총이익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56만 2,500원이 매출액으로 나오니까 56만 2,500원 곱하기 20% 해보니까 11만 2,500원이 나오네요. 예, 이걸 구하라고 한 겁니다. 야, 이것도 평소에 나오던 스타일하고 좀 방향을 틀었어요. 그냥 매출원가 구하라고 하면 참 편할걸. 네, 매출 총 이익을 구하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이런 걸 방정식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래서 이게 공식을 가지고 이게 매출액의 80%니까 매출액을 여러분이 구하시면 돼요. 45만 원 나누기 0.8. 그 금액의 20%. 그래서 답은 2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셨나요? 네. 아마 이런 계산도 자주 안 해보면 이게 금방 콱 막힙니다. 매출 원가까지는 구해놨는데 가만히 있어봐. 매출 원가 구하라는 게 아니라 매출 이익을 구하라. 매출 총이익. 총이익률을 알려줬어요. 그러면 총이익률이라는 것은 매출액에다 곱하기 20%가 요 답이란 말이에요. 매출 총이익. 매출액을 알아내야 돼요. 매출액을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매출 원가를 먼저 구했고 이익이 20%니까 원가는 80%니까 그 매출 원가를 0.8로 나누면 그게 매출액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제 좀 정리가 되죠?
그 매출액에다가 곱하기 0.2 또는 20%. 그게 바로 답인 거죠. 그래서 한 방향을 이제 알았으니까 이런 문제가 또 나오면 이제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일단 T 계정으로 매출 원가를 먼저 내야 가능하겠죠. 2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처음 접하는 문제는 일단 뒤로 제끼는 거예요. 자, 5번을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기계장치 취득 관련 자료이다. 2020년 말에 계상할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이런 건 자신 있잖아요. 예, 감가상각비 계산 뭐 정액법 아니면 정률법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자, 2020년 7월 1일에 기계를 500만 원에 취득했고요. 내용 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 없으며 정액법이고 월할상각을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2020년도 말이니까 이제 6개월이 경과한 겁니다. 7월 1일 날 취득한 기계니까. 그러면 500만 원을 5로 나누면 1년에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의 절반 아니죠. 절반. 6개월이니까. 그래서 답은 1번. 예. 이건 뭐 금방 1분 안에 충분히 풀죠. 자신 있게 풀고 6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단기 매매증권 관련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또 단기 매매증권은 굉장히 문제를 많이 만나봤어요. 예, 거의 회차마다 단기 매매증권에 관한 이론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래서 이것도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자, 일단 대략 훑어보고 보기를 볼까요? 11월 22일 날 100주를 300원에 사고 수수료가 지출됐고, 그 결산일 날 한 주당 350원으로 올랐고, 그 다음에 올해 3월 7일 날 전부 팔았고, 뭔지 알았어요. 사고 평가하고 팔았어요. 자, 2018년 11월 22일 2018년이라니요? 그럼 이제 이걸 2019년으로 알아들어야 되겠네요. 네. 2019년 11월 22일 A 주식의 취득원가는 32,000원이다. 취득원가는 여러분 단기 매매증권의 수수료 비용을 포함시키나요? 안 하나요? 안 합니다. 비용 처리합니다. 단기 매매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은 포함하고 단기 매매증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00주 곱하기 300원 3만원이죠? 틀렸습니다. 1번은. 다음에 이걸 2019년이라고 고쳐서 읽어야 돼요. 2019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기록된 단기 매매증권은 37,000원이다. 자, 처음에 3만원에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당 350원이 됩니다. 그러면 100주니까 350원 곱하기 100주는 35,000원으로 기록돼야죠. 예, 37,000원. 여기 수수료를 또 취득원가로 본 거예요. 아니다. 다음 3번 2019년 12월 31일 손익계산서에 기록될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은 3,000원이다. 300원하고 50원의 차이를 기록해야죠. 50원 곱하기 100주는 5,000원이죠. 3,000원 아니다. 5,000원이다. 다음 2019년 3월 7일 A주식 처분으로 인식한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은 2,000원이다. 뭐 보나마나 맞았겠죠. 위에 게 다 틀렸으니까. 네, 시간 없을 때는 위에 게 다 틀렸으면 그냥 4번 찍고 가시면 돼요. 계산해 볼까요? 자, 지금 결산 때 350원으로 평가해 놨습니다. 한 주당 20원씩 올라갔습니다. 20원 곱하기 100주 2,000원 맞았어요. 자, 여러분 이거에 만약에 이걸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했을 때 4번에 답을 한번 다뤄볼까요? 3월 7일 A 주식으로 인식할 매도 가능 증권의 처분이익은 얼마다라고 해야 될까요? 7,000원이다. 구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죠? 매도 가능 증권은요, 중간에 평가한 건 다 무시하라고 그랬죠. 무시하고 얼마에 사서 마지막 처분을 얼마에 했느냐, 그것만 비교하라고 그랬어요.
매도 가능 증권의 처분 이익을 구할 때는 중간에 결산 때 평가한 건 다 무시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평가해가지고 손익에 그 당시 손익에 반영 안 해요. 예, 예. 아, 그러네. 수수료 포함이니까 저걸 3만 원에 산 게 아니라 3만 2천 원에 샀습니다. 예, 3만 2천 원에 사가지고 3만 7천 원에 팔았으니까 5천 원. 제가 실수했어요. 5천 원. 매도하는 증권은 수수료를 취득원가에 넣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이미 수준급입니다. 틀린 걸 딱딱 찾아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은 최초에 취득한 것과 마지막 판 것만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고, 처분 이익, 손익 따질 때. 근데 여기 제가 이걸 아까 빠뜨렸어. 매도 가능 증권이면 더해야 돼요. 취득원가에 포함을 합니다. 지금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포함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인 거예요. 네. 다음 7번 문제. 업무용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건물의 가치가 증대되고 내용 연수가 5년이 연장되었다면 이에 대한 회계 처리 시 차변은 뭐죠? 건물이죠. 자본적 지출이니까 건물로 처리합니다. 네. 7번 가볍게 풀 수 있고. 다음 8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매출 채권 및 대손 관련 자료이다. 2019년 4월 10일 거래에서 발생한 대손 상각비는 얼마냐? 자, 4월 10일 날 어떤 거래였는가를 보면 됩니다. 4월 10일 날 거래처 주식회사 공인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6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면은 그때 대손 상각비가 나왔다는 것은 대손 충당금이 부족하면 대손 상각비가 나오는 거죠. 네. 그 앞줄을 보면은 12월 31일 매출채권 잔액 400만 원에 대해서 1%의 대손을 추정하여 대손 충당금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400만 원의 1%는 4만 원이 설정됐다는 얘기죠. 예. 근데 우리가 대손이 6만 원 발생했죠. 그러면 2만 원만큼만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그게 대손 상각비죠. 예, 그래서 답은 1번. 예. 대손 충당금에서 상계할 게 모자라니까 차변에 대손 상각비 하나 더 들어가죠. 예. 대변은 매출채권. 예, 외상 매출금. 대변은 외상 매출금. 그래서 차변은 대손 충당금 4만 원에 대손 상각비 2만 원이고 대변이 외상 매출금인 그런 분계가 4월 10일 분계입니다. 1번이다. 이것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맞췄을 것이고. 다음에 9번은 주식회사 한공의 2020년 결산정리사항 반영 전 당기순이익이 10만 원이다. 네, 이런 문제 아주 잘 나와요. 다음 결산정리사항을 반영한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일까?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돼요. 네, 상황 판단을 합니다. 자, 당기 발생 분 이자 수익 만 원에 대한 미수 수익을 인식을 안 했어요. 이자 수익을 인식 안 했다는 말과 같죠? 그러면 이걸 플러스 시켜야죠. 다음 두 번째, 12월 급여 미지급분 3만 원을 인식하지 아니했어요. 급여가 비용인데 인식 안 했으면 비용 처리하면 이익은 줄어들죠. 이건 마이너스. 이렇게 딱 현황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금액이 만 원은 플러스고 여기 금액이 3만 원이 마이너스니까 퉁치면 마이너스 2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8만 원이 돼야 된다. 답은 2번이다. 다음에 10번 문제는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재무상태표 일부와 비품 취득 관련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시산표가 됐든 어떤 재무상태표가 됐든 이것을 일부 보여주면서 결산 밑에 자료를 하나 더 주는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재무상태표에서 보고 있는 자산은 비품이라는 자산을 보고 있습니다. 취득원가가 400이라는 얘기고 감루가 144만 원인 상태입니다. 자, 2019년 1월 1일 비품을 400만 원에 취득하였다. 내용 연수는 5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비품의 잔존 가치는 40만 원이다라고 했는데 400에서 144만 원을 빼야 되죠. 2000 네. 여기 장부 금액 잔존 가치? 예. 잔존 가치 여기서 장부 금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장부 금액 빼보면 356만 원이죠. 300 아니 잔존 가치 잔존 가치 네. 자, 이걸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2019년 1월 1일에 샀으면은요, 이게 지금 전기 거잖아요. 전기에 72만 원을 감가상각했다는 얘기예요. 5년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자, 5년을 곱해볼까요? 72만 원 곱하기 5년 5년 했더니 360만 원 나와요. 그러면 400만 원에 취득했는데 1년에 72만 원씩 5년 하면 360만 원만 상각한다는 것은 잔존가치 40만 원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정액법으로. 문제가 그런 문제였군요. 그래서 1번은 맞았다. 옳은 것 1번이네요. 1번이 맞았어요. 자, 2번은 뭐 틀렸나 보겠습니다. 비품의 단기말 장부 금액은 요 400에서 요 144만 원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256만 원이죠. 400이 아니라 256만 원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법을 적용하고 있다. 보니까 정액법이에요. 72만 원 감가상각한 거 보니까 잔존가치 40만 원 책정하고 5년간 정액으로 한 겁니다. 정률이 아니었어요. 당기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감가상각비는 144만 원이다. 아니죠. 이건 감가상각 누계액이니까 144만 원에서 72만 원 뺀 72만 원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1번 맞았습니다. 네. 10번도 여러분이 좀 약간 당황했을 거예요. 저도 좀 1번에서 이 잔존가치가 뭐지 갑자기? 그랬습니다. 1번이 맞았네요. 자, 1번이 판단이 안 되면 2, 3, 4를 보기를 밑에 걸 먼저 읽으면 되죠. 먼저 읽으면 장부금액이라는 것은 여기 취득금액에서 감누를 빼는 거니까 이건 틀린 거 확실하고, 정률이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이 72만 원이 어떻게 계산됐는가 보면 되죠. 아까 여기서 해보니까 정액법이더라 이거예요. 당기 손익계산서에 계산될 감가상각비 당연히 이거 아니죠. 전기가하고 여기서 뺀 것이 감가상각비죠. 그래서 2번, 4번은 확실히 아닌 거다. 그러다 보면 1번이 답이라는 걸 찾게 된다. 자, 이 재무회계에 관한 문제 10문제 있는데 좀 짭짤하게 나왔네요. 37회. 뒤로 제낄 게 좀 많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재무회계 문제에서 많이 제꼈으면 부가가치세 문제는 어땠나 볼까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자, 상품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틀렸어요. 여러분, 상품권의 양도는 부채로 인식합니다. 재화의 공급이면 수익으로 인식하겠죠. 언제 상품권은 수익으로 인식하냐면 상품과 교환해가는 시점에 그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상품 매출. 그래서 상품권을 그러면 팔면 어떻게 회계 처리하죠? 자, 우리 회사가 어떤 백화점 같은 도소매업인데 당일날 상품권 10만 원을 현금으로 판매하였다 라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죠. 10만 원 자산 증가합니다. 대변에 부채예요. 상품권 선수금 10만 원 선수금이 됩니다.
우리가 물건을 안 주고 그냥 종이만 한 장 준 거잖아요. 나중에 이걸로 와서 교환해 가시오. 상품권 선수금이라고. 그래서 이건 부채로 인식합니다. 부채 증가. 그랬다가 자 어느 날 상품권과 상품을 교환 지급했어요. 예. 교환 지급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급했냐면 10만원권을 받았고 표현이 좀 그러네. 10만원권을 받고 9만원짜리 상품을 판매했어요. 그러면 만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잔액은 고객한테 남겨줘야죠. 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때 차변에 뭐가 오느냐 하면은 부채 상계, 상품권 선수금 10만원이 부채가 감소합니다. 예, 이제 상품권 우리 이제 회수해 버렸으니까 다시 그거 가져올 리는 없죠. 그래서 구멍 빵 뚫어 가지고 이제 처리하는 거고. 자, 대변에 이제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예, 상품 매출 얼마 팔았어요? 9만원. 이건 수익이고 나머지는 돌려줬죠. 자산 감소 만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품권의 판매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상품권의 판매는 공급이 아니다. 공급은 팔았을 때, 상품을 인도했을 때, 이때가 공급입니다. 그래서 1번 민수는 잘못된 설명이고요. 공급이 아니다. 그래서 공급이라는 건 수익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상속세의 물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이게 조세물납이죠. 이거 공급 아니라고 그랬죠. 예, 조세물납은 공급이 아닙니다. 틀렸어요. 주식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틀렸어요. 우리가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아니다. 또 건물의 현물 출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예, 현물 출자는 부가세가 과세돼요. 현물 출자가 뭐냐면 그러니까 주식을 받고 돈을 준 게 아니라 건물을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건 과세가 돼요. 근데 여러분 주식을 받고 토지를 주면 과세될까요? 안 됩니다. 토지는 면세 재화이기 때문에 이 현물 출자 중에서 과세 재화가 현물 출자 되었을 때 과세가 되는 거예요. 예. 건물 주고 주식을 받은 거 이게 공급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 토지를 가지고 출자했다. 이거는 현물 출자이지만 면세 재화이기 때문에 공급이 아닙니다. 앞에 건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현물 출자는 과세 재화만 해당이 된다. 그래서 해수가 맞았어요. 그 다음에 12번은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옳은 것은 현금 판매? 틀렸네요. 여러분 현금 판매나 외상 판매, 할부 판매는 뭐예요? 인도되는 때가 공급 시기예요. 인도되는 때 돈 뭐 지급이나 받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인도되는 때. 그러면 2번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재화의 공급으로 되는 가공. 이거 재화의 공급이죠. 예, 재화의 가공이 완료된 때 아니에요. 이것도 인도. 가공이 완료됐다는 건 가공 작업이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인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장기 할부 조건부 용역의 공급. 이거는 이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예, 그렇죠. 3번이 맞았네요. 그 다음에 4번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용역. 이것도 똑같아요. 예,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용역이라는 게 바로 도시가스라든가 전기 같은 거라고 그랬죠. 장기 할부 판매하고 공급 시기가 같습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예요. 예.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다는 것은 우리가 전기가 언제 완료돼요? 한전에 전화해서 우리 전기 끊어주세요 해야 그게 완료되는 거죠. 예.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예, 공급시기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13번.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2020년도 2기 확정 신고 기간 관련 자료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 계산서 등 필요한 증빙 서류는 적법하게 발급받았습니다. 과세 표준이 뭐예요? 공급가액 구하라는 거죠. 자, 외상 판매, 예, 공급가액입니다. 10개월 할부 판매, 할부 이자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어요. 할부 이자는 공급가액, 과세 표준에 해당됩니다. 견본품의 제공은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샘플이니까. 이건 과세가 안 된다 이 말이죠. 토지의 매각은 면세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라본에 토지 매각이 아니라 수출품 1,000만 원에는 과세 표준에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넣습니다. 예. 영세율은 과세 표준을 신고하는 거예요. 영세율은. 하지만 면세는 과세 표준이 아닌 것입니다. 예. 영세율은 넣으세요. 영세율은. 면세는 아니다. 그래서 1,800만 원. 답이 없네? 아, 2,030만 원이죠? 2,030만 원. 네, 여기 2번이죠? 2번. 네, 2,030만 원.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예, 불공을 찾으라는 얘기네요. 공제 가능한 게 아닌 것. 여러분 불공 연습 많이 했잖아요. 자, 1번 과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세금 계산서에 의한 매입세. 과세 사업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공제 받아야죠. 면세 사업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공제 못 받습니다. 그다음에 2번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입한 부가가치세도 공제 받아요. 예, 자기 사업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 목적으로 수입을 했다. 그건 공제 안 해주죠. 예, 그러나 사업을 위해서 수입했다. 그 매입세 공제해줘야 되겠죠. 다음은 3번 과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원재료를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하고 신용카드 전표를 받았어요. 하하, 요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항상 일반 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것만 매입세 공제가 돼요. 알아두세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 일반 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것만 됩니다. 네, 일반 과세자. 여러분 간이과세자는 현재 법에 의하면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인 영세 개인사업자를 우리가 간이과세자라고 그래요. 법인은 간이과세자 될 수 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법인이 발행한 거 말고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중에서 간이과세자는 거기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주변이나 현금 영수증은 매입세 공제 요건이 안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다. 4번은 뭔가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발행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있다고 그랬죠? 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공제 가능하다. 불공은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이건 불공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 일반 전표에 넣기 때문에 불공이라는 표현은 잘못됐어요. 그냥 이건 일반 전표 입력사항이에요. 예. 불공이 되려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죠. 세금계산서를.
그러니까 일반 전표에 입력한다고 하면서 이건 매입세 공제 요건이 안 된다. 그래서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거다. 이거.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불공이라는 표현은 조금 다른 표현이에요.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 이렇게 해야 돼요. 다음 15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도매업을 영유하는 주식회사항공에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일까?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령했다. 예. 아까 위에 14번하고 비슷한 문제입니다.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걸 계산하라. 상품 운반용 트럭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승용차 아니니까 공제 가능합니다. 본사 건물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토지 아니니까 공제 가능합니다. 거래처 접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접대비 관련이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900만 원. 예, 4번.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뒤에 부가가치세 문제가 앞에 재무회계 막 꼬여서 내는 것보다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너무 씨름하지 마시고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이렇게 푸세요. 예. 네, 질문하십시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습니다. 토지 정리한 거. 세금계산서 받았으면 54번 불공으로 입력합니다. 네. 매입 매출 점수에 54번 불공. 네, 수고하셨고요.